안녕하세요. 보석감정사 과목 중 다이아몬드 감정법 과목을 진행할 구현우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 감정법 두 번째 시간인 클래리티 그레이딩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클래리티 등급 기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클래리티 등급 구분을 위한 기구를 이해할 수 있다. 인클루전을 이해할 수 있다. 블레미쉬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번 시간은 클래리티 등급 구분에 앞서 어떻게 클래리티가 주요 요소인지, 어떻게 클래리티를 위한 도구가 무엇인지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클래리티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래리티란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듯이 이 클래리티를 다이아몬드의 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이아몬드 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먼저 이 다이아몬드의 내부에 있는 특징을 인클루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바깥, 즉 외부에 있는 특징을 블레미쉬라고 합니다. 이 클래리티 등급은 숙련된 전문가, 즉 숙련된 감정사가 루페나 암시야 조명을 갖춘 보석형 현미경을 사용하여 10배로 관찰하여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배율이라는 것입니다. 루페는 10배율의 루페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현미경은 보통 배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배보다 더 작은 배율로 검사를 하거나 또는 더 큰 배율로 관찰을 할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클래리티 등급에 대해서 잘못 등급을 내리거나 이 등급에 대해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급 결정은 반드시 10배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이아몬드 감정은 불가피한 경우 세팅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섰 상태, 즉 세팅이 안 된 상태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반지에 세팅이 된 상태에서 감정을 하냐고 할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팅된 상태가 아닌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다이아몬드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업에 앞서 특이한 내품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이아몬드 내부의 특징인 인클루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다이아몬드의 내부적인 특징 중 특이한 형태의 내포물을 사진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은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지만 크리스털입니다. 크리스털은 다이아몬드 내부에 있는 결정을 말합니다. 왼쪽 사진의 크리스탈 모습 같은 경우에는 열쇠 모양을 하고 있는 크리스털입니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페더라고 합니다. 이 페더는 쉽게 생각하시면 크랙, 즉 깨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페더의 형태는 날개의 모습과 많이 유사합니다. 이렇듯 다이아몬드 수집가 중에서는 다이아몬드 인클루전, 즉 내부의 특징이 독특한 것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독특한 내부의 특징 또는 외부의 특징을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클래리티 등급 기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래리티 등급의 기원은 20세기 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에서 상업적으로 내부 특징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즉, 다이아몬드 등급을 구분하기 시작함으로써 다이아몬드 등급이 좋은 건 좀 더 고가의 가치를 갖고 다이아몬드 등급이 안 좋은 것은 저가의 가치를 갖도록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클래리티의 등급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파리는 다이아몬드 거래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거래에 있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내외부에 특징이 없는
극소수의 다이아몬드와 인클루전, 즉 내부의 특징을 포함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기 위한 명명법이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개발이 되었습니다. 먼저 내부 특징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푸어라고 합니다. 이 내부 특징은 인클루전, 블레미쉬가 없는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클루전이 있는 다이아몬드, 즉 PK입니다.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인클루전이란 다이아몬드 내부에 특징이 있는 다이아몬드를 얘기합니다. 즉 PK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내부에 특징이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를 PK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낮은 배율의 확대경인 루페를 가지고 관찰을 하였을 때 인클루전, 즉 내부적인 특징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명칭은 루페 클린이라고 합니다. 즉 직역을 하면은 루페로 보았을 때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등급은 다이아몬드 내부의 특징, 즉 인클루전이 없는 게 아니라 낮은 배율의 루페로 확인했을 때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즉 푸어나 PK의 그 중간 정도의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얘기했던 등급인 푸어, PK, 루페 클린은 현재까지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때 이 다이아몬드는 PK 등급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이 다이아몬드는 내부적인 특징, 즉 인클루전을 포함하고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레이트 등급 구분을 위한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레이트를 위한 등급 구분을 위한 기구는 확대 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클레이트 등급은 10배 확대했을 때 등급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즉 확대가 안 됐거나 확대가 너무 고배율로 됐을 경우에는 클레이트 등급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정확한 감정에는 확대경의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확대 기술, 그리고 조명, 그리고 클레이트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기구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배 트리플릿 루페입니다. 3중 적합 루페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루페의 경우에는 휴대가 간편하고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조명이라던가 배율의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많이 일상적으로 정확한 클레이트 감정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송용 쌍안 현미경입니다. 안정적이고 초점과 확대 배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페와 달리 현미경을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휴대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가격대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안정적으로 다이아몬드 클레이트를 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초점과 배율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클레이트 등급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루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루페는 다양한 배율의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확대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루페는 앞서 얘기한 10배 트리플릿 렌즈, 즉 3중 접합 렌즈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확대라 하면은 그냥 10배로 확대만 하면 되지 왜 3중 접합 렌즈 또는 트리플 렌즈를 사용할까요? 바로 단순히 배율만 확대한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색수차와 구면수차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색수차가 무엇이냐? 색수차는 단순히 배율을 확대한 렌즈를 통해서 본 사물이 가시 영역에 무지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보고 있는데 단순히 확대만 한 배율로 다이아몬드를 보게 된다면 무지갯빛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 다이아몬드의 색깔과 또는 내포물에 대한 색깔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색수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면수차입니다. 구면수차는 가시경련 끝 부분에서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배열만 확대했을 때 그 렌즈 가장자리가 둥근 곡선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실제로는 직선이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확대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곡선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형태라던가 다이아몬드의 모양에 대해서 또는 다이아몬드 내부에 있는 특징, 외부에 있는 특징들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소차와 구면수차를 교정할 수 있는 렌즈가 바로 트리플릿 렌즈, 3중 접합 렌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트리플릿 렌즈는 색소차와 구면수차를 교정해 뒤틀림을 제거하는 루페를 말합니다. 먼저 에크로매틱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색소차, 즉 색의 뒤틀림을 교정하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애플로네틱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구면수차, 즉 선의 뒤틀림을 교정하는 렌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루페의 내부를 보시면은 에크로메틱 렌즈, 애플로네틱 렌즈, 그리고 확대경,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고정하는 금속 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페를 사용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페는 실제 크기는 약 엄지손가락 2개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루페로 검사할 때에는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양쪽 눈을 다 뜬 상태에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이나 갓 공부를 입문하신 분들은 루페를 한쪽 눈만 갖고 한쪽 눈만 뜨고 관찰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거나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 눈을 뜨고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과 루페와 다이아몬드의 가장 적정한 거리는 약 2.5cm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2.5cm는 약 1인치 정도의 거리로서 이 거리가 가장 다이아몬드를 관찰할 때 안정적이고 그리고 초점이 잘 맞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루페를 검사하실 때는 두 가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 눈을 뜬 상태에서 각각의 거리는 2.5cm, 즉 1인치 정도의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은 루페와 달리 각 기구의 명칭부터 시작해서 조명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명칭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미경은 확대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반면 손쉽게 할 수 있고 더불어 이상적인 조명도 같이 제공을 하는 확대 기구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 기구에 대한 명칭입니다. 먼저 접안 렌즈, 바로 눈에 가까이 가는 렌즈를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15배에서 20배 정도의 확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각 배율에 맞게끔 렌즈를 교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물 렌즈입니다. 대물 렌즈는 1차로 확대하는 역할입니다. 이 대물 렌즈의 배율은 각각 현미경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배가 가능한 현미경의 대물 렌즈다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의 배율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대물 렌즈의 배율 곱하기 접안 렌즈의 배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대물 렌즈의 배율이 10배다. 그리고 접안 렌즈의 배율이 15배다. 라고 하면은 이 현미경의 배율은 최대 150배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점 조절기입니다. 초점 조절기는 말 그대로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기기입니다. 네 번째는 배율 조정기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대 예를 들어서 150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최소 배율에서 최대 배율까지 조절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석용 현미경은 10배에서 60배까지 확대 조절이 가능한 현미경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밑에서 올라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리개 바로 밑에는 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원은 전구로서 빛을 직접적으로 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빛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것이냐, 빛을 많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조리겔입니다. 그 외에도 두상광원 스테이지가 있는데, 스테이지는 이제 손을 올려서 보석을 관찰, 다이아몬드를 관찰하는 그 테이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상광원은 나중에 조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에는 앞서 얘기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조명이 있습니다. 현미경에는 선택 가능한 여러 종류의 조명이 있으며 이 빛을 조사하는 방식, 그러니까 빛을 어떤 식으로 쏘냐에 따라서 조명의 종류가 구분이 됩니다. 이 현미경 조명으로서는 암시야 조명, 명시야 조명, 그리고 두상 조명 등이 있습니다. 이 현미경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미경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즉 클레이티를 관찰할 때 어떤 조명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부적인 특징이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특징이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맞춰서 조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먼저 암시야 조명입니다. 암시야 조명은 빛을 반사하지 않는 검은 차단막이 광원 바로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이 검은 차단막이 닫힌 상태에서 아래의 광원이 측면에서 오는 빛으로 검사하는 조명입니다. 이 광원 주변에는 은색 판으로 된 반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빛을 쏘진 못해도 빛을 반사시켜서 다이아몬드의 측면으로 빛이 오게끔 만드는 조명입니다. 이 암시야 조명법으로 다이아몬드를 관찰할 경우 배경은 검판 때문에 어둡습니다. 하지만 빛이 다이아몬드로는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내포물은 밝게 보입니다. 따라서 인클루전, 즉 다이아몬드 내부에 있는 특징을 관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시야 조명이 있습니다. 이 명시야 조명은 차단막을 열고 아래쪽 광원에서 직접 오는 빛으로 다이아몬드를 검사하는 조명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암시야 조명에서 그 차단막을 없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명은 밝은 배경, 즉 광원을 직접적으로 다이아몬드에 쏘기 때문에 배경이 밝게 빛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포물을 쏘는 조명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내포물은 어둡게 보입니다. 따라서 곡선이나 릴리프, 낮은 내포물을 관찰할 때 주로 사용되는 조명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두상 조명입니다. 두상 조명은 앞에 제가 설명을 생략드렸던 바로 두상 광원에 의한 조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상 조명은 다이아몬드 위에서 조명이 빛을 비추어서 표면 특징을 검사하는 조명입니다. 즉 두상이 머리 두자를 써서 머리 위에서 빛을 내려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외부에 있는 특징, 즉 블레미시를 관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확산 조명입니다. 확산 조명은 조명 위에 반투명한 물질을 놓고 검사하는 조명 방법입니다. 이 반투명한 물질은 보통 휴지나 또는 불투명한 하얀색 플라스틱 판을 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 판에 빛이 통과를 하게 되면 빛이 직접적으로 쏘진 않고 빛이 부드럽게 다이아몬드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관찰했던 암시야나 명시야, 두상 조명에서 관찰하지 못했던 내부적인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조명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핀포인트 조명입니다. 핀포인트 조명은 차단막을 열고 조리개를 닫아서 작은 구멍으로만 나오는 광원으로 오는 빛으로 검사하는 조명 방법입니다. 명시야 조명과 다른 것은 조리개 그 구멍을 작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명시야 조명은 보통 조리개를 활짝 연 상태에서 검사를 하지만 이 핀포인트 조명은 조리개를 최대한 닫아서 직접적으로 오는 빛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평 조명입니다. 이 수평 조명은 앞서 얘기한 두상 조명이나 암시야, 명시야, 확산 조명과는 다르게 다이아몬드의 측면에서 빛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즉 측면을 향해 섬유광이라는 조명을 사용해서 빛을 비추어서 검사하는 조명입니다. 이 방법은 내품문이 많이 밝게 보이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조명입니다. 일곱 번째 조명은 사각 조명입니다. 섬유광을 사선으로 경사지게 비추어 검사하는 조명 방법입니다. 측면 조명과 많이 비슷하지만 측면은 다이아몬드의 그 옆에 부분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방법인 반면에 이 사각 조명은 다이아몬드의 대각선인 방향에서 빛을 비추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섬유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섬유광은 일반적인 조명과는 좀 다른 조명입니다. 빛을 집중해서 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조명보다 밝고 강한 조명을 섬유광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로 편광 조명입니다. 편광 조명은 편광 필터와 편광 필터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놓고 위에 있는 편광 필터를 회전시키면서 검사하는 조명 방법입니다. 혹시 제가 다이아몬드 광학적 특성을 설명할 때 편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편광, 즉 빛의 진동 방향을 인위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조절하게끔 하는 바로 그 필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래에서 오는 빛의 진동 방향을 한 방향으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그 빛이 다이아몬드를 통과했을 때 올라오는 빛을 또 인위적으로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조절을 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이 편광 필터, 편광 조명입니다. 이렇게 현미경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미경 조명은 암시야 조명, 명시야 조명, 두상 조명, 확산 조명, 핀포인트 조명, 수평 조명, 그리고 사각 조명과 편광 조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 조명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클레이트 등급 구분을 위해서 쓰이는 조명은 실제로는 암시야 조명과 두상 조명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암시야 조명은 다이아몬드 내부에 있는 인클루전, 즉 내부적인 특징을 효율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조명이고요. 그리고 두상 조명은 다이아몬드 외부에 있는 블레미시, 즉 외부적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는 조명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명을 외에는 사용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특성에 맞춰서 어떤 것을 관찰하고자 했을 때 그 때와 상황에 맞춰서 조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석을 잡는 기구인 트위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다이아몬드의 크기는 많이 커봤자 손톱 사이즈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손으로 잡는 것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제한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는 범위를 최소화하고 현미경이나 루페를 통했을 때 최대한으로 많은 다이아몬드의 면적을 보기 위해서 쓰이는 기구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트위저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끝에 부분이 얇은 것부터 중간 부분, 중간 두께, 그리고 많이 두꺼운 것까지 시작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락이나 또는 잠금 장치가 없는 트위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손쉽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잼클로스입니다. 잼클로스는 다이아몬드를 검사하기 전에 깨끗이 닦기 위한 도구입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깨끗하게 닦는 게 중요할까요? 다이아몬드는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친유성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친유성이란 기름과 많이 친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는 쉽게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지가 잘 달라붙고 또는 손으로 만졌을 때 그 손의 유분 성분이 다이아몬드 표면을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닦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고 루페나 현미경으로 확대 검사를 해서 클레이트 등급을 결정을 한다면 표면에 붙은 먼지나 다른 오염 물질 때문에 클레이트 등급에 왜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잼크로스도 엄청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잼크로스는 다이아몬드를 닦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잼크로스 또한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잼크로스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다. 이 내부에 먼지나 다른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다 하면은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다이아몬드에 다시 새로운 오염물질이나 먼지가 붙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과 보듯이 항상 접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클레이티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레이티는 크게 인클루전과 블레미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다시 한번 클레이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클레이티는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에 따라서 인클루전이냐 블레미시냐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클루전이란 다이아몬드의 내부적인 특징으로 내포물이 내부에 있거나 또는 내부에서 표면까지 닿아 있는 모든 내포물을 인클루전이라고 합니다. 이 인클루전은 클레이티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이아몬드 내포물입니다. 두 번째로 블레미시입니다. 블레미시란 다이아몬드의 외부적인 특징으로 연마된 다이아몬드 표면에 한정된 것을 말합니다. 이 블레미시는 연마 과정이나 취급 방식 또는 착용에 의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블레미시는 거의 중요한 손실 없이 재연마를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레이티 등급은 이 블레미시는 클레이티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클레이티입니다. 먼저 인클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클루전은 내부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부적인 클레이티인 것이지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완전히 다이아몬드 내부에 내포된 것. 두 번째, 결정 구조로 인해서 완전히 내포된 것. 세 번째, 다이아몬드 표면에서부터 내부로까지 연장된 것. 네 번째, 다이아몬드 처리로 인해서 발생한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인클루전은 작동할 때 적색 펜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클레이티 종류에 따라서 인클루전 종류에 따라서 적색과 녹색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이아몬드 내부로 완전히 내포된 인클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털입니다. 이 크리스털은 크리스털과 다크 크리스털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다크 크리스털은 보통 표시나 작도를 크리스털로 포함해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사에 따라서 누구는 크리스털로 다 통칭해서 표시를 하는 반면 또 감정사에 따라서 크리스털과 다크 크리스털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털의 약자는 XTL입니다. 그리고 다크 크리스털의 약자는 DXTL입니다. 이 크리스털의 정의는 다이아몬드 속에 들어있는 광물 결정입니다. 즉, 이 광물 결정은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또 다른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의 종류로서는 대부분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즉, 다이아몬드 안에 또 다른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가끔 페리도트나 가닛 등 다른 보석이 안에 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크리스털은 이 결정이 어두운 색깔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색을 띄었을 때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크리스털은 대부분이 무색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니들입니다. 니들의 약자는 NDL이고 정의는 길고 가는 막대 모양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 니들은 크게 따지면 크리스털과 같은 종류입니다. 즉, 다이아몬드 내부에 있는 결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결정의 형태에 따라서 둥근 형태면 크리스탈, 바늘처럼 길고 얇은 형태를 띠고 있으면 니들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중앙 부분에 약간 투명한 뭔가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니들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작도 기호 및 그리는 방법입니다. 니들의 경우에는 빨간색의
길쭉한 형태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핀포인트입니다. 핀포인트의 약자는 pp이며 정의는 10배 확대해서 매우 작은 흰 점으로 보이는 극미한 내포물을 말합니다.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면은 다이아몬드 내포물 중에서 10배 확대해서 작게 보이는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결정의 모양이 앞서 얘기한 크리스탈처럼 어느 정도 형태가 둥글둥글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건 크리스탈로 빠지는 것이고, 이 크리스탈이 색깔을 띠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크 크리스탈로 빠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게 길쭉하고 얇은 바늘 같은 형태이다 하면은 니들로 구분을 하고,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10배 확대해서 흰 점으로 보이는 극미한 내포물이면 핀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다이아몬드 내부의 결정의 형태와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화살표 끝부분에 보이시면은 아주 작은 흰 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핀포인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작도 기호 및 그리는 방법입니다. PP는, 즉 핀포인트는 빨간색 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의 약자는 CLD, 정의는 핀포인트와 크기가 같거나 작으며 그룹 지어있는 내포물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핀포인트가 그룹으로 모여있으면 클라우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핀포인트가 그룹으로 모여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뿌연 형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구름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클라우드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분리시켜 보면은 핀포인트가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작도 기호 및 그리는 방법인데, 작도 기호는 클라우드의 그 경계선을 빨간색 점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결정 구조로 인해서 완전히 내부로 내포된 인클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트위닝 이스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위닝 이스프의 약자는 W입니다. 이 트위닝 이스프는 쌍정으로 된 다이아몬드의 성장면에 형성된 핀포인트, 클라우드 또는 결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쌍정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다이아몬드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방향이 뒤틀려서 성장하는 것을 쌍정이라 말합니다. 즉, 이 뒤틀린 방향성에 트위닝 이스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마치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거미줄처럼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단면이 쌍정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작도 기와 그리는 방법인데 마치 기찻길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 트위닝 이스프는 일반적으로 작도를 생략을 합니다. 대신 코멘트에 트위닝 이스프가 있다고 서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널 그레이닝입니다. 이 인터널 그레이닝은 약자로는 INTGR, 정의는 내부의 불규칙한 성장 흔적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처음부터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크기부터 차츰차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그 성장면이 틀어지면서 쌍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외부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미량 원소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내부가 불규칙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보이는 것이 이 인터널 그레이닝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 마치 셀로판 종이를 접은 것처럼 투명한 실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널 그레이닝입니다. 오른쪽은 작도 기호입니다. 인터널 그레이닝은 끊어진 실선으로 빨간색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레인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레인 센터의 약자는 GRCNT, 정의는 결정 성장의 뒤틀림이 집중된 작은 부분을 말합니다.
바로 앞에 인터널 그레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터널 그레잉은 결정 성장의 뒤틀림의 면입니다. 하지만 이 그레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정 성장의 뒤틀림이 집중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선들이 한 점에 만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우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조명의 각도나 또는 다이아몬드의 각도, 초점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관찰하는 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오른쪽은 작도 기호입니다. 작도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치 선이 겹친 것처럼 3개의 빨간 실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그레인 센터는 작도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코멘트에 서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표면에서부터 다이아몬드 내부로 연장된 인클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더입니다. 페더는 제일 먼저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크랙을 말합니다. 크랙은 깨어짐을 말하는 것이지요. 약자는 FTR, 정의는 다이아몬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왜 페더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크랙이나 다른 깨어짐을 표현하는 용어가 많은데요. 바로 이 페더는 일반적으로 깃털 모양처럼 나오기 때문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중앙 부분에 하얗게 깃털처럼 보이는 부분이 페더입니다. 페더는 표면에서부터 내부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유리에 금이 같다 생각했을 때 이게 갑자기 내부에서 생기거나 외부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표면에서부터 내부까지 뻗어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로 가끔가다 내부에 한정된 페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다이아몬드 내부에 있는 결정들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아몬드 결정과 다이아몬드의 그 열에 따른 부피 팽창도가 달라지게 되면은 다이아몬드 내부 안에서 결정이 부피가 드러남에 따라서 페더가 내부에만 한정돼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이 다이아몬드의 페더를 그린 작도 기호와 그리는 방법입니다. 페더는 그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선만 그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그 페더가 내부까지 확장된 영역이 짧을 때, 즉 거의 표면에 한정되어 있을 때만 그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실선과 점선의 연결입니다. 이 실선은 다이아몬드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점선은 다이아몬드 내부로 확장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어디드 거들입니다. 약자는 BG이며 정의는 브로팅 작업 시 연마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염상의 페더를 말합니다. 즉, 수염상의 페더는 미세한 페더들이 거들 주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요. 여기서 거들이란 다이아몬드의 외곽 부분, 즉 라운드 형태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미세한 페더들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페더가 있는 범위 또는 구역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비어디드 거들의 작도 기호입니다. 보시면 12시부터 1시까지 빨간색 실선으로 범위를 체크해 주시는 게 보일 겁니다. 바로 이 지역에 이 부분에 비어디드 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주입니다. 부르주의 약자는 BR로, 정의는 외부 충격에 의해 면이나 모서리에 찍힌 자국을 말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하얀색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이아몬드 표면에 찍힌 자국인 것입니다. 보통 이 부르주는 다이아몬드끼리 부딪혔을 때 또는 다이아몬드 큘렛이 다이아몬드 표면을 찍었을 때, 이 큘렛은 다이아몬드 끝부분의 뾰족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끝부분이 다이아몬드 표면을 찍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깨끗한 얼음 표면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찍었을 때 그게 바로
부르즈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짝 패임과 동시에 주변에 패더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부르즈의 작도 기호 및 그리는 방법입니다. 부르즈가 찍힌 자국에 정확히 X자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노트입니다. 노트의 약자는 K로 정의는 내포되어 있던 결정이 연마 후에 표면으로 노출된 것을 말합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표면에 남아있는 결정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보시면은 결정의 왼쪽 방향으로 흰색 또는 투명한 색의 아지랑이 같은 게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노트의 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나오는 이유는 다이아몬드 표면에 결정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연맛이 골고루 연마가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흔적이 바로 이렇게 꼬리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트의 크기는 작기 때문에 노트를 발견하기 힘드실 겁니다. 따라서 이 꼬리를 찾아서 끝에 부분을 찾는다면 그 끝에 부분에 노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은 노트를 그리는 방법과 작도 기호입니다. 앞서 인클루전들은 전부 빨간색으로 작도 기호를 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는 초록색 삼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빨간색 점을 찍어줌으로써 이 위치에 노트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칩입니다. 칩의 약자는 CH, 정의는 주로 거들 모서리에 보이는 깨어지는 자국들을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앞서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경도는 강하지만 인성은 그렇게 경도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충분히 깨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깨진 흔적들이 이 칩인 겁니다. 만약에 이게 깨어졌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패더가 되는 것이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떨어져 나간 자국이 보이면 이것은 칩이 되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칩은 작은 칩과 큰 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크기에 따라서 작도 기호도 달라지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은 칩의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실선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칩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큰 칩의 경우에는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초록색 테두리에 빨간색 빗금을 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큰 칩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캐비티입니다. 캐비티의 약자는 CV로 정의는 표면에 닿은 결정이 빠져나간 깊고 큰 구멍을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패싯, 즉 패싯이란 다이아몬드 면을 말합니다. 이 패싯 중앙 부분에 떨어져 나간 검은색 그림자 같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결정이 빠져나간 자국을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캐비티를 작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초록색 테두리를 그리고 빨간색으로 빗금을 치면 바로 캐비티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칩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도 기호만 가지고는 둘의 구분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도한 후에는 약자를 한쪽에 써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먼저 다음 인클루전에 앞서 노트와 캐비티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트는 다이아몬드 표면에 남아있는 결정을 말하고 캐비티는 다이아몬드 표면에 있던 결정이 빠져나간 자국을 말합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 내부에 결정이 있을 때 이거를 연마하는 과정 중에서 표면에 드러나는 부분이 작으면은 다이아몬드 표면에 남아있는 노트가 되는 것이고 연마하는 과정 중에 남아있는 부분이 작게 되면은 남아있는 결정이 빠져나가 캐비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노트나 캐비티 같은 경우에는 연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클루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덴티드 내추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자는 INDN이고 정의는 연마되지 않은 원래의 결정 표면으로서
많은 중량을 보유하기 위해 남겨둔 내부까지 파고 들어간 내추럴을 말합니다. 정의가 어려운데 이것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이아몬드 원석의 표면을 일부러 남겨둔 것입니다. 모든 다이아몬드 원석이 평탄한 표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내부로 움푹 들어간 표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즉, 이 움푹 들어간 표면까지 다이아몬드를 연마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사이즈가 작아지면 당연히 중량에서도 많은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을 남겨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인덴트로 내추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패시, 즉 일반적인 다이아몬드 면과 다른 질감의 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작도 귀요미 그리는 방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빨간색 실선으로 테두리를 그리고 초록색 실선으로 그 안에 따라서 실선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철로 인해 생긴 인크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저 드릴 홀입니다. 레이저 드릴 홀의 약자는 LDH로 정의는 다이아몬드의 외관과 시장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레이저 광선과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여 표면에서부터 내포된 결정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산을 넣어 어두운 색의 결정을 밝게 표백시킨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두운 색의 결정을 하얀색의 결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흰색 종이에 투명한 점이 있는 것보다 검정색 점이 있는 게 좀 더 눈에 띄실 겁니다. 바로 이 검정색의 색깔을 빼는 작업이 레이저 드릴 홀 작업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테이블, 즉 다이아몬드의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레이저 드릴 홀은 흰색 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를 틀어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래 사진과 같이 하얀색 실선처럼 보이고 그 끝에 결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끝에 보이는 결정의 어두운 색을 표백시킨 것이 바로 레이저 드릴 홀입니다. 작도 기호와 그리는 방법으로서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빨간색 점을 찍어줌으로써 이 위치에 레이저 드릴 홀이 있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널 레이저 드릴링입니다. 약자는 ILD고 정의는 결정이 팽창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작용하여 팽창된 압력으로 표면에까지 닿는 패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 패드를 통해 산을 넣어 표백시키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앞에 설명을 드린 레이저 드릴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레이저 드릴홀은 사람이 레이저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었다면 이 인터널 레이저 드릴링은 결정의 서로 다른 부피 팽창력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패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패드를 사용해서 산을 집어넣어 결정을 표백시키는 것을 인터널 레이저 드릴링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널 레이저 드릴링은 작도 기호가 없습니다. 대신 코멘트에 인터널 레이저 드릴링이 있다는 것을 따로 서술을 해줍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인터널 레이저 드릴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한 크랙, 즉 페더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페더 끝부분에는 결정이 닿아 있어서 이 결정을 표백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블레미쉬입니다. 블레미쉬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외부적인 클레이티를 말합니다. 이 블레미쉬는 착용이나 연막 과정 또는 결정 구조에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10배 확대하에서는 깊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블레미쉬는 대부분 작도 시 녹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먼저 착용이나 사용상의 부주의로 생기는 블레미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닉입니다. 약자는 NK이며 정의는 거들 가장자리 또는 펫이 접합선에 미세하게 찍히거나 떨어진 부분을 말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거들, 즉 가장자리 부분에 흰색으로 뭔가 떨어져 나간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닉입니다. 작도 기호나 작도하는 방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초록색으로 체크를 해주시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한 칩과 닉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떨어져 나간 크기입니다. 미세하게 떨어져 나갔으면 닉이 되는 것이고 이게 커지면 작은 칩, 좀 더 커지면 큰 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즈에 따라서 블레미쉬와 인클루전이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브레전입니다. 어브레전의 약자는 ABR이며 정의는 펫이 접합선에 생긴 극미한 마모 흔적입니다. 이것은 왼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펫과 펫이 만나는, 즉 면과 면이 만나는 접합선에 마모된 흔적이 보일 것입니다. 보통 이것은 흰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도 기호와 그리는 방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초록색 실선으로 체크를 하듯이 그 범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크래치입니다. 스크래치의 약자는 S이며 정의는 다이아몬드끼리 서로 긁힘으로 인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앞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다이아몬드의 모스 경도는 10입니다. 즉 자연적으로 이 다이아몬드의 스크래치, 즉 긁힘을 할 수 있는 광물은 없습니다. 즉 다이아몬드들끼리만 서로 긁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이아몬드 표면에 난 상처는 다이아몬드 착용상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른쪽 작도 기호와 작도 그리는 방법을 보시면 초록색 실선으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연마 과정에서 생기는 블레미쉬입니다. 첫 번째, 엑스트라페시시입니다. 엑스트라페시스의 약자는 EF이며 대개 내추럴, 닉 또는 조그마한 블레미쉬를 연마하여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깁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펫이 한가운데 삼각형 모양의 뭔가 면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면이 바로 엑스트라페시시입니다. 엑스트라페시스는 앞서 제가 다이아몬드 일반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57에서 58면 외의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작도 기호는 블레미쉬 중에서 유일하게 녹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그려줍니다. 검정색 펜으로 엑스트라페시시 있는 위치에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폴리시 라인입니다. 폴리시 라인의 약자는 PL, 정의는 표면의 연마에 부주의한 흔적이나 연마에 쓰이는 다이아몬드, 분말의 굵기 차이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흠과 틈을 말합니다. 즉, 다이아몬드 가루가 골고루 사이즈가 같지 않을 때 나오는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세로 방향으로 뭔가 실선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게 다이아몬드 연마 방향입니다. 즉, 가루가 골고루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작도 기호는 이 폴리시 라인 나온 범위에 초록색 실선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폴리시 마크 또는 범 마크 또는 범패시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약자는 PM 또는 BRN으로 정의는 연마 과정에서 생긴 고열의 마찰 또는 구조적 불규칙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표면의 흐릿한 부분을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뭔가 뿌옇게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폴리시 마크입니다. 작도는 초록색 실선으로 이렇게 돼지 꼬리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러프 거들입니다. 약자는 RG이고 정의는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거들을 말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연마된 거들을 말합니다. 오른쪽은 브루팅 과정 중에서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하게 연마된 거들 표면입니다. 이것이 나오는 이유는 브루팅 과정 중에서 연마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블레미쉬입니다. 다음으로는 피트입니다. 피트의 약자는 PIT, 정의는 표면의 매우 미세한 구멍으로 연마 과정에서 핀포인트가 떨어져 나간 자리를 말합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자세히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바로 이 검정색 점처럼 보이는 게 피트에 빠져나간 피트의 자리입니다. 작도 기호는 초록색 점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결정 구조에 의해 생긴 블레미쉬입니다. 첫 번째는 내추럴인데 내추럴의 약자는 N이고 정의는 연마된 다이아몬드에서 원석 표면이 연마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덴티드 내추럴과 같은 의미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인덴티드 내추럴은 좀 더 깊은 것이고 이 내추럴은 깊이가 얕은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표면 그레이닝입니다. 약자는 SGR이며 정의는 결정 구조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 즉 연마 후에도 표면 위에 한 개나 그 이상의 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앞에 인클루전에서 설명드렸던 인터널 그레이닝과 똑같은 정의입니다. 단지 인터널 그레이닝은 다이아몬드 내부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표면 그레이닝은 다이아몬드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도 기호는 초록색 끊어진 실선으로 그 구역을 그려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셀로판지가 접어진 자국처럼 보이는 투명한 선이 바로 표면 그레이닝입니다. 네, 여기까지 클레이티 그레이딩의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는 클레이티 등급에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클레이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블레미쉬와 인클루전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블레미쉬와 인클루전을 사용하여 어떻게 클레이티의 등급이 구분이 되고 이것을 실제로 작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이 클레이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클레이티 그레이딩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